이 공자의 사상으로부터 크게는 두 갈래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가 맹자, 두 번째가 순자. 맹자. 맹자는 여기 나오는 맹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은요. 다 모르셔도 됩니다. 맹자의 생mol연대가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게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맹자의 이름 뭐 혹은 자여라고 하는 자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얘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쭉 넘어가서 다만 요 이야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맹모 삼천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한나라 때 맹자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 몇백 년 뒤에 이제 열여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어머니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에 맹자 어머니 이야기가 있는 건데 뭐 그냥 맹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맹자 이름을 빌린 이야기고 맹자 이야기는 상관없습니다. 자, 맹자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자는 민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맹자에 이르러서는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는 언급하진 않지만 아마도 사회적 변화랑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자 시대까지는 전쟁이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맹자 시기에 이르면 아주 전쟁이 치열해지고요. 그랬을 때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즉 나라의 어떠한 이제 경제적이고 시스템적인 것 그리고 군사적인 면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민이라고 하는 생산력이기도 하고 민이라고 하는 군사력이기도 하고 될 수 있는 민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한편으로서는 민이 그러면서 수단화되기도 하지만 민의 어떠한 이제 호응을 받지 못하면 전쟁과 경제 안에서 이게 승부를 못 본다라고 하는 주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의 어떤 역할이 중시 여겨지는데 그 맥락 안에서 맹자는 특히 민을 중시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민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민,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토지신과 곡식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토지신과 곡식신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묶어서 이야기해요. 사직은 곧 국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주는 가볍다. 그러니까 군주가 가볍다는 건 군주가 죽더라도 나라는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나라가 사라지더라도 백성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요 생각 속에서 군주를 바꿀 수 있고 군주가 궁극적으로 나아가 그 군주의 혈연을 바꿀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은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천명을 개혁한다. 즉 지금까지 갑이라는 군주에게 있었던 천명을 고쳐서 을이라는 군주에게 옮긴다는 것이고 군주를 교체시킨다는 것이다. 근데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면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오늘날 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원래는 혁명이 서구에 있었던 정치 사상에서 이야기했던 혁명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 체제가 크게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했고 오늘날에는 헌법 체계가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맹자가 이야기했던 혁명과 오늘날 정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혁명은 다릅니다. 두 번째, 여기도 설명을 했지만 군주를 바꾸는 게 혁명인데 자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라고 하는 군주가 잘못하면 B라고 하는 군주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B라는 군주는 누구예요? A라는 군주와? 사실상 맹자 생각은요. 제가 맹자를 읽었을 때는 왕족 안에서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선의 역사를 비교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역성혁명과
반정을 구분하죠. 역성혁명은 고려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는 거 우리가 역성혁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반정은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 임금이 잘못했으니 지금 임금 끌어내리고 임금 다른 임을 세우는 거. 두 차례 반정이 있었죠. 중종과 인조. 맹자가 생각했던 건 전자보다는 후자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제 동아시아 학자들은 역성혁명을 이야기할 때 맹자의 주장을 끌어들이죠. 근데 참고로 역성혁명이요 동아시아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조선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혁명이 아니라 군사적인 내전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고 차후적으로 그것을 승인하는 형태가 되죠. 그런 면에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긴 하나 그렇게까지 맹자가 이야기했던 게 현실적으로 옮겨지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점. 자, 그래서 맹자도 이야기하죠. 민중을 위한 정치는 강조했지만 민중에 의한 정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민본주의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약간 시혜적이고 계몽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공부하실 때 가끔 가다가 맹자 읽었다는 정치인들이 민본주의 이야기할 때 그거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마. 내가 할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으로 민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쭉 넘어가서 70페이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본주의를 정치로 옮긴 게 바로 뭐냐면 계몽 전제주의다. 가부장제 국가다. 그래서 이 저자는 나름의 육아 철학이 갖고 있는 국가 철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다만 맹자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정전제입니다. 정전제는 동아시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매 왕조마다 토지 문제, 세금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맹자가 주장했던 이 정전제를 이상으로 삼아서 제도를 만듭니다. 자, 그럼 정전제란 무엇이냐? 72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전, 즉 우물 모양으로 우물 정자 쓰죠. 이렇게 우물 정자 써서 구등분하는 겁니다. 구등분해서 구등분 가운데 1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공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전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국가에게 토지를 물려받아 가지고 경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정전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으로서는 10분의 1 정도, 11%죠. 정확히 말하면 11.1111%니까 9.9분의 1이니까 그 정도를 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공전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유지를 상상하게 만들었고요. 또 어떤 걸 상상하게 만들었냐면 왕토 사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토, 즉 토지는 궁극적으로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책에서는 많이 이야기되진 않았지만 왕토 사상은 결국은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적 상업 활동이 많이 발전된 형태에서 발전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아시아는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상업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했을까? 이 왕토 사상을 가지고 바로 공산주의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토지 개혁을 통해서 공산혁명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맹자가 민본주의가 계몽주의로 이어지고 있고 계몽주의 대상이 민이라면 왕이 민을 위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왕이 민을 위하는지 과연 그게 설득력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민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궁극적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가
임금에게 권한을 주는데 백성을 다스리라고, 그럼 하늘이 민을 위하는지를 판단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은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꾸로 백성을 통해서 하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게 보면 민심이라고 하는 이게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모호하긴 하지만 백성들의 향배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가 되긴 하죠. 그래서 뭐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맹자의 민본주의는 상당히 민주주의적 관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네. 다만 구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전제라는 표현, 왕토 사상을 다른 말로 하면 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균은 고르게 전지, 즉 토지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정전제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리학이나 맹자 사상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조선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상으로서는 끊임없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모든 토지 문제는 이 맹자의 정전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이야기인데 맹자 사상이 교육과 과연 깊이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사실은 맹자는 정치 경제 사상의 제도론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강하게 사용했던 인물인 거죠.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맹자의 성선설이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선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있지만 악의 출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이제 주자악의 리기론이 필요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주자악의 리기론을 통해서 주자는 어떻게 악이 나오는지 설명하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뭐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74쪽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원래 맹자는요, 이게 철학사를 설명하면서 이게 좀 난감하긴 한데 원래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훨씬 뒤에 송대에 이르러서야 크게 주목받게 되긴 합니다. 자, 갈 길이 좀 그래도 세 개를 더 얘기해야 되니 순자는 뭐 순자에 관한 객관적 정보는 되게 불투명합니다. 다만 맹자 말년에서부터 진시황 즉위 전까지 생존했던 거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런 건 뭐냐? 춘추 시대, 전국 시대 말기를 살았습니다. 전국 시대 말에 되면 진나라가 거의 패권을 쥐고요. 이 진나라가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시간적인 문제였지 이미 힘의 향배는 진나라로 거의 다 넘어간 상황에서 순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예치주의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선왕이 만든 것. 자, 근데 중국 고전에서 선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선왕은 앞서 있는 왕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선왕은 곧 성인이에요. 즉 앞서 있었던 훌륭한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예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중요한 게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위에서 생긴 것. 맹자는 앞에서 덕을 강조했고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강조한 것처럼 본연성을 되게 강조한다면 순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7페이지가 그래서 중요한데,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지닌 존재이고 이를 방임해 두면
욕망이 서로 충돌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요게 좀 재밌죠.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자 이야기할 때 생겨났던 원인 진단이 달라요.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힘에 의한 정치가 문제라고 했었죠. 근데 순자는 그럼 뭐예요? 욕망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공자는 이미 전통과 예를 들면 전통과 현재의 대결 혹은 상하의 대결을 공자는 이야기해요. 근데 순자는 이게 욕망의 대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이게 상하에 충돌할 수도 있고 뭐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충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욕망을 충돌하는 건 기본적인 인간 개개인의 보편성을 출발하게 만드는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되게 순자 철학이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 책을 읽다 보면 사회학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욕망의 충돌을 막기 위한 분한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계가 바로 뭐냐면 예다. 그래서 이 예는 이 형식을 만든 게 신분의 차별 그리고 이 신분의 차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걸 지키면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순자가 이야기합니다. 쭉 넘어가면서 78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런 면에서 이 예치주의는 예라고 하는 걸 다르게 보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전통에 뒤바뀐 생각을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인위를 중시 여기고 자연을 폄하했다.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훨씬 더 강조했다는 면에서 순자의 철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쭉 넘어가서 그러면 이 인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군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주를 표현하는 말 후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왕은 선왕에 반대되는 표현인데 선왕이 전설 속에 있는 성인들이었다면 후왕은 현실적인 통치자예요. 즉 현실적인 통치자가 권위를 가지고 이 예를 통해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구조 안에서 순자의 성악설이 등장합니다. 근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성악설은 맹자의 성선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순자의 성악설을 뒤에도 읽어보시면 정말 인간이 악하다는 이야기야? 라는 질문이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성은 비선, 불선이라고 할까요? 성불선설이라고 보는 게 조금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아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도일이요? 교육과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했던 말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교육과 제도를 위한 인간의 본성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런 면에서 자연의 성이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쭉 넘어가고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순자 철학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건데 이 무신론보다는 중요한 게 제사가 의례로 봤다는 거예요. 공자 시기까지는 제사가 실제로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다면 순자는 제사는 정확하게 문화적 수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낸다는 건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고 그것을 연출로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제사에 관한 논의가 순자 일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한비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